자, 두 번째 시간 과목별 출제 영역 및 기출문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출제 영역입니다. 이 내용들이 최소한 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노트를 작성하셔서 그 노트만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상당한 부분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1과목, 1교시 과목의 사회복 기출 중에서 제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 부분 대부분 수험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과목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행동, 인간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인간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 사회체계이론과 생태학이론, 사회환경의 수준, 인간의 성장과 발달, 이런 영역에서 출제가 세부적으로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 조사론 보면 과학과 사회조사 방법, 사회조사의 기본 이해, 조사 주제의 선정과 조사 연구, 측정과 척도 구성, 신뢰도와 타당도, 표본 추출, 자료 수집 방법, 실험 설계, 단일 사례 설계, 질적 조사 방법론, 이런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큰 타이틀을 놓고 세부적 타이틀을 놓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노트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노트를 쭉 보시면은 작성할 때 외우게 되고 한번 살펴보면은 충분히 쉽게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이라는 부분들이 딱 책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인간행동과 사회 같은 게 한 500페이지가 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압축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범위를. 그래야지 포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세부 영역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서 노트를 만들고 계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 실천론이죠. 사회복지 실천론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 실천과 다양성,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 환경 속의 인간관점, 또 통합적 접근, 사회복지 실천과 관계, 사회복지 상담 또는 면접이라고 그러죠. 면접 지침, 그리고 과정론, 사례관리,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 사회복지 실천 이론 및 모델에 따른 개입 기술,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 이론, 사회복지 실천 평가, 이런 쪽에서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인 지역사회 복지론 보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해, 개념, 가치, 지역사회 복지 역사 개관, 지역사회 분석 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과 가치 및 윤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과 사회복지사 역할, 지역사회 실천의 과정,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술,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보장 계획,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지역사회 복지 추진기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특수 분야, 지역사회 복지 운동과 주민 참여, 지역사회 복지 동향과 과제, 이런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자주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교시인데요. 사회복지 정책론 보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념,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사 및 최근 동향, 정책 결정 및 평가,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 이런 세부 영역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행정론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역사, 사회복지 조직 이론,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환경, 리더십과 동기부여, 인적 자원 관리, 재정 관리, 서비스 질 관리와 오염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기획과 정보 관리,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과 홍보, 책무성과 활용,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와 혁신, 사회복지 행정의 과제, 전망과 과제, 이런 세부 영역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 사회복지 법제론을 보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 사회복지법의 체계, 법원,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법제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론은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이론적인 개념이고요. 강론은 사회보장기본법부터 개별 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법제론은 시험 자체가 총론에서는 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20에서 25% 정도. 대부분의 80%, 75% 이상은 사회복지법제론 시험은 강론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앞에 있는 총론 부분은 20% 이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에서 국민기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등, 사회보험법에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서비스법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법, 판례 및 사례, 이런 쪽에서 구분이 된다. 주로 이제 세부 영역을 이제 보셨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 영역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는지 다시 한번 과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2023년 올해 시험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25문제 전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시험 문제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집니다.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왜냐면은 시험을 보다가 옆자리에 있는 사람 걸 컨닝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A형이고 옆자리는 B형이기 때문에 컨닝해도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 배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이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배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배열이. A형은 1번부터 25번까지가 이런 식으로 배열됐다면 B형은 1번, 3번, 4번, 5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배열을 달리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그 대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아무리 봐도 A형, B형이 구분돼 버리면은 보고 봐도 어차피 이것은 오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과 B형으로 구분된다는 건데 A형과 B형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제 배열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Q&A에 들어가서 A형, B형 답안지가 뜨고 기출문제가 뜨는데 그것은 문제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문제는 같은데 문제 배열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형은 뭐고 B형은 뭐냐 또 이런 식으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를 보시면 인강이나 유튜브 보시면은 뭐 A형의 문제풀이, B형의 문제풀이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 배열이 틀리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 것만 충실하게 쓰고 나오시면 됩니다. 먼저 올해 이 부분은 이제 A형 기준입니다. A형 기준인데 1번이 인간 발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번은 생태계 이론 유용성. 인간 발달은 지금 3년 내내 지금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3년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재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생태체계 이론 유용성. 그리고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생태계 이론 주요 개념. 그리고 에릭슨 이론,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 메슬로 이론, 반드라 사회학습 이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메슬로 이론은 작년과 이어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영아기, 중년기, 유아기, 노년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애주기는 태내기, 즉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태내기라고 그러죠. 태내기부터 태어나서 유아기,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 생애주기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해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생애주기,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해마다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아기, 중년기, 유아기, 노년기, 청소년기, 아동기 쭉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작년과 연달아 나온 것은 여기 보면은 중년기와 유아기와 청소년기와 아동기 이 부분은 2022년과 2023년 중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주기,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해마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노저스 인본주의론, 융이론, 브론펜브레너의 사회환경 체계, 브론펜브레너의 사회환경 체계와 노저스 인본주의론, 융이론 이 부분은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연달아서. 그리고 집단, 그리고 문화도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이론, 그리고 행동주의론, 다문화, 노년기, 신생아기 반사운동, 청소년기, 아동기, 생애주기별 특징. 생애주기별 특징이 또 반복되는 거죠. 태내기, 아동기, 중년기, 유아기 이게 생애주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만드실 때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의 간략한 요점 정리를 하셔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학자들의 이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학자 이론인데 에릭슨 이론이라든지 융, 로저스, 브론펜브레너, 그 다음에 피아제 이 이론들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론도 요약해서 알기 쉽게 보시면은 요약집으로 나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요약해서 노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태내기부터 노년기 관련 문제는 연속적으로 출제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론 중에서 에릭슨과 프로이트, 그리고 융, 로저스, 브론펜브레너 이 학자들에 대한 얘기도 삐아제까지 해마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실 때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올해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조사론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든지 사회복지조사론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를 보니까 연구윤리, 그리고 사회과학 패러다임, 종단연구, 영가설, 사회조사 목적, 척도 유형,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면접조사 장점, 변수 측정 수준, 분석 방법, 델파이 조사, 그리고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질적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외적 타당도 저해 상황, 단일 사례 설계, 단일 사례 설계 결과 분석, 측정 오류,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집 오차,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 표본 추출, 척도, 타당도, 신뢰도 측정 방법, 할당 표집 방법 이렇게 2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척도 유형이라든지 질적 연구 방법, 그리고 표집 오차, 타당도, 신뢰도 측정 방법 이 부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범위 내에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살을 붙여서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것이 시험 준비에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2교시 첫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을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 역사적 발달 과정, 사회복지사의 역할, 자기결정, 면접 질문 기술,
생태도 작성, 면접 기술, 사회복지사 자질, 자선조직협회, 개인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거시 수준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 모델, 통합적 접근 특징,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분류, 컴퓨터와 갤레와의 사회복지 실천 구성 체계, 사회복지 실천 전문적 관계, 비스텍의 관계의 원칙, 7대 원칙 있죠. 사례관리 개입 원칙, 원주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태도, 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출처, 레비의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 사회복지 실천 개입 기술, 사례관리 등장 배경, 사회복지 실천 간접 개입, 사례관리 과정, 사례관리자 역할. 사례관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 사례관리 등장 배경, 사례관리 과정, 사례관리자 역할. 이 사례관리가 상당히 이번에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실천론에서는. 그 사례관리 쪽이 상당히 많이 비중이 있게 좀 보시고요. 실천론 보면은 자선조직협회와 그리고 사례관리자 역할, 그리고 비스텍의 관계의 원칙,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출제가 됐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간접 개입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회복지 실천 직접 개입을 물어봤고, 올해는 간접 개입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은 거시 수준 사회복지 실천이 있죠. 작년도에는 미시 수준 사회복지 실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 살을 붙여가지고 노트 정리를 하시면은 상당히 시험 범위가 줄어들 겁니다. 책을 보시면 답답하시니까 이 문제를 놓고 살을 붙여가지고 노트를 별도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영역, 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기출 문제를 보니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지식 유형, 위기 개입 모델, 이거 실천 기술로는 모델이 많이 나옵니다. 해결 중심 모델, 인지적 오류, 즉 왜곡이라고 그러죠. 인지 행동 모델, 사회복지 실천 개입 기법, 사회복지 실천 모델, 해결 중심 모델 질문 기법, 심리사회 모델 개입 기법, 정신역동 모델 개입 기법, 면접 실천 기술, 가족 개입 전제 조건, 가족 사례 실천 기법, 사회복지사 개입, 가족 경계, 가족 사정, 가족 실천 모델, 집단 대상 실천, 집단 준비, 계획 단계 고려사항, 집단 성과 방법, 평가 방법, 사회기술 훈련 단계, 집단 발달 초기 단계 실천 기술, 사회 목표 모델, 기록 방법, 단일 사례 설계 유형, 이렇게 다 25문제 나왔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2023년도에는 가족 대상이 지금 몇 문제 나왔습니까? 가족 대상이 5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족 개입 전제 조건, 가족 사례 실천 기법, 가족 경계, 가족 사정, 가족 실천 모델. 또 하나 집단에서 지금 몇 문제 나왔습니까? 집단 대상 실천, 집단 준비, 집단 성과 측정 방법, 집단 발달 초기 단계 실천 기술. 그러니까 가족 대상에서 5문제, 집단 대상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대상 사회복지 모델이 내년도에는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 있는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가족의 5문제, 집단에서 4문제가 출제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천기술론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모델이 다 모델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론, 모델.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모델과 이론, 이 실천 기술은, 모델은 어느 과목에서 다 나옵니다. 인간 행동과 사용학에서 나오고요. 실천 기술에서 나오고요. 실천에서 나오고, 행정론에서 나오고, 정책에서 나오고, 노인복지에서 나오고, 아동복지에서 나오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모델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반드시 이 위기 개입 모델은 뭐다, 해결 중심 모델은 뭐다, 조금이라도 가볍게라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인복지 배울 때도 노인복지의 정책적 접근 방법에서 해결 중심 모델의 접근 방법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나 이론 이 부분들을 어렵다고 넘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요약이라도 알고 계셔야 된다. 어느 과목이든지 항상 다 이게 접근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보면은 이번에는 가족의 5문제, 집단에서 4문제가 한꺼번에 나왔다. 이 부분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이론입니다. 지역복지 이론 3영역, 2교시 3영역이죠. 지역복지 이론, 길버트와 스펙트가 말한 지역사회 기능. 지역사회 기능은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 기능, 그다음에 지역복지의 이념,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 영국 지역사회복지 역사, 갈등 이론,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 권력 의존 이론,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 웨일과 갬벌의 실천 모델, 로스만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 사회복지사 역할,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는 연계, 사회복지사 활용 기술, 지방 분권, 지역사회 보장 계획,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자원봉사활동 추진 체계,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사회적 기업, 지역주민 참여, 지역사회복지 운동, 복지 전달체계 동향. 여기에서 유념해 둘 것은 반드시 지역사회복지 역사는 해마다 나온다. 그리고 사회보장 계획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해마다 출제가 된다. 또 하나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복지 운동,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것은 매년 출제가 된다. 예전에는 지방분권이나 사회적 기업, 주민 참여, 지역사회복지 운동 이런 부분들은 지역복지론에서 그냥 변방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 참여, 지역사회복지 운동 이 부분이 해마다 출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복지론 시간에 이 부분이 간과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챙겨서 참고해서 노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운동, 그리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온다 하는 부분이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3교시입니다. 문제 3교시가 나오는데요. 사회복지 정책론.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1교시, 2교시 문제는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3교시 문제는요. 거의 해마다 중복 출제되는 경향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돌아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해마다 달리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을 보면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복지 정책 평가 특징, 롤스의 정의론,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 영국 구빈제도 역사, 조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의료보장제도,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법, 국민기생활보장제도, 공공보조제도 장점, 취약계층 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상대적 빈곤선 측정 방법, 사회보험 운영의 원리, 공적연금, 길버트 트렐의 전달체계, 사회복지 정책 주체와 역할,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길버트 트렐의 사회적 효과성, 드로어의 최적 모형, 급여의 적절성, 사회복지 운동, 소득보장 운동, 소득보장 제도. 보세요. 사회복지 운동도 지역복지론에도 나오고 정책론에도 나오죠.
영국 구비제도 역사도 지역복지론에서 나오고 정책론에서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이 정책론 시험에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3교시는 특히 정책과 행정과 법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책이고요. 정책이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따로, 행정 따로, 법제 따로, 따로따로 떼어놓고 외우시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론 시험, 정책론에 나오는 역이 행정에 나올 수도 있고요. 행정이 안 나오고 그게 법제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한 문제가 정책에 나올 수도 있고 행정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교시는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과 행정과 법제는 같이 간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공부하실 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온 것이 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각종 그러니까 정책론에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공공부주와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로 세 갈래로 사회복지가 구분이 되죠. 공공부주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공공부주입니다. 공공부주 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 제도라든지 의료급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공공부주는 법에 의해서 일정 수준 소득 이하의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선별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사회보험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복지에 속하는 거죠. 근데 사회비 서비스 영역은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사회 서비스 영역은 정부에 따라서 진보 정권에서 집권을 하면은 약간 대상자 수를 늘리죠. 보편적인 쪽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가 집권하게 되면은 범위를 좁히죠. 선별적인 쪽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부주 제도는 선별적인 제도다. 사회보험 제도는 보편적인 제도다. 사회 서비스 영역은 정권에 따라서 진보냐 부선에 따라서 영역의 폭이 좁아지고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정책과 행정과 법은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고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행정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조직이론, 배보의 이상적 관료 제형, 신공공관리론,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 조직 구조, 사례 문제, 리더십 이론, 인적 자원 관리, 직무 기술서, 사회복지 슈퍼비전, 예산, 사회복지 행정 체계, 서비스 질 관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순서, 의사결정 모델, 사회복지 정보화, 비영리 조직 마케팅, 마케팅 믹스 4P, 프로그램 평가, 사회복지 조직의 혁신,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행정 환경 변화. 이렇게 2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 조직 구조와 인적 자원 관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순서, 사회복지 정보화, 프로그램 평가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중복 출제가 된 거죠. 다음 이제 세 번째 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입니다. 1번이 법률 제정 연도 순서입니다. 다음 중 제정된 연도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으로 제정 연도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도 개정에서 이루어진 거, 개정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시행일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제론에서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과 시행을 반드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모든 법들은
헌법 제34조 1항부터 6항에 근거해서 사회복지관계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헌법 제34조는 1항부터 6항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헌법 제34조.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법들이, 관계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법 역사적 변천.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법의 변화 과정이나 정책의 변천 과정이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1601년도에 고빈법이 법제론에서는 고빈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고 나올 수도 있고요. 정책에서는 고빈제도에 어떤 정책들이 있느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역복지론 시간에 영국의 사회복지법, 고빈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복지론에 토인비율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역사는 영국, 한국, 독일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지역복지론에 나올 수도 있고 정책론에 나올 수도 있고 법제론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사회보장기본법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강론에서는 20%밖에 안 나온다. 여기 보니까 올해 25문제 중에서 강론에서 달랑 2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 1번, 2번, 3번. 재정연도 헌법 제34조 사회복지법 역사적 변천. 여기까지가 강론에서 다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면 강론이 한 학기 정도, 그러니까 중간고사 볼 때까지가 강론의 범위가 됩니다. 중간고사 갈 때까지 강론이 끝나면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학부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기말고사 볼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강론이고 앞부분은 총론인데, 총론에서 지금 25문제 중에서 3문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시험은 강론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보장기본법부터. 그래서 올해 보니까 특징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많이 나왔죠. 사회보장기본법 4번, 5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장 수급권, 6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3문제 나왔습니다. 또 자치법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또 하나 이번에 특이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9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제공 원칙. 10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11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16번 사회복지사업법, 서비스 취적 기준. 24번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5문제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12번 급여 종류 및 방법, 13번 급여의 기본 원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17번 보장기관. 그리고 사회보장기법과 사회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이번에 알았으면은 이번 법제도는 거기다가 체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기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유급급여, 그리고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띄어서는 안 돼. 다 이어서야 됩니다. 법률도. 한번가족 지원법, 요양급여 청구, 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각 영역별에 요약한 거하고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앞부분에, 그 요약부분에 살을 붙여서 노트만 만들면은 어느 정도는 다 체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출문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팁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급 시험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험은 크게 3가지 과목이나 사실상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자 지금부터 3개월 남았으니까 시험 공부를 하자. 책을 8권을 구입해가지고 책상을 쌓아놓으면은 한숨만 나올 겁니다. 저 언제 다 죽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보시라는 겁니다. 총 200문항을 200분의 시간 동안 풀어야 하며 마킹 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문제에 50초가량. 만약 검토 시간까지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보다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절대 1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 1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방법별로 사례를 주고서 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읽는 시간도 가미를 해야 되고요. 사례를 분석하는 시간도 사례를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분석을 해야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분의 시간은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빠르게 마킹하고 모르는 시간들은 뒤에 할애해서 충분하게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1번 절대 시간 관리. 그리고 1급 시험을 보면은 다음 중 뭐 1번 뭐 가나, 2번 나, 3번 다라, 5번은 가나 다라 마. 이게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내는 방법은 확실하게 아닌 것이 많이 나다 그러면은 나가 해당되는 거 1번 지우고 3번 지우고 4번 지우면은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니까 그만큼 좁혀지는 거니까 사례를 보고 분명히 내가 답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제외된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건 체크를 하면은 오히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확실히 아닌 거 2번, 3번 골라내고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면서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건 기출문제를 뽑아내면서 풀어가면서 그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점이 아닌 120문항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합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만점 받아도 사회복사 1급이고 120점 맞아도 1급입니다. 만점 작전으로 지금부터 공부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 너무 고득점을 목표로 하면은 그만큼 공부할 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할 때마다 너무 또 암기하고 까지 한다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시험을 만점을 받아도 커트라인을 받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므로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공부를 하라. 목표를 너무 크게 주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2교시에 올인하고 3교시는 사활로 가자.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늦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답 노트를 활용해라. 문제가 이게 왜 정답인가를 찾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왜 틀린 건지를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출문제집을 사다 놓고 기출문제를 풀 때 무엇이 답인가를 찾는 것보다는 이것이 왜 답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공부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것도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목 간 연계 범위를 파악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복지론, 예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역복지론, 복지관 시험 문제인데 복지관의 다음 중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러한 시험 문제가 지역복지론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정책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끝난 수험생들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지역복지론 문제를 정책에 내느냐. 사회복지관 사업은 다 정책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법의 태도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임의대로 만든 사업계획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을 정책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거기 항의가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은 과목별로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실천론, 기술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까지도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시별 영역을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2교시의 영역이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복지론입니다. 그러면 실천론만 확실히 공부해놓으면 기술론도 유사하게 나올 수 있고 지역복지론도 유사하게 나오기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교시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론과 정책론과 법제론은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정책 공부해야지 덮어놓고 오늘은 행정론 공부해야지 덮어놓고 오늘은 법제론 공부해야지 이걸 한번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세요. 그건 법제론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뭡니까? 정책이에요.
그리고 국민 그 정책에 의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죠.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내용들이 뭐 이건 행정이에요. 그게 다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러한 범위들을 추려나가면 그러니까 보통 중복이 되는 범위들은 출제 빈도가 높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들을 추려서 나가가지고 노트를 정리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책 8권 절대 갖다 쌓아놓고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교과서 8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했거든 문제집 정도는 사셔야죠.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인강 많이 하시죠. 인강. 또 유명한 유튜브들이 와서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문제집하고 인터넷 강의 한 과목 한 것을 선정하셔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립니다. 여기 틀리고 여기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사람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 틀리니까 하지만 한 군데만 파십시오. 그 사람만 믿고. 그러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집하고 인강 위주로 해서 3개월 정도만 투자하시면 절대 지금 시간이 모자란 시간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연계되는 내용들이 많은 만큼 한 영역을 버리고 한 영역을 잡는다는 전략. 그건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책과 행정과 법제는 제외한다. 정책과 행정을 집중하고 법을 제외해버리면은 오히려 이 법에 대한 문제가 정책의 행정에 나와버리면 못 쓰는 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우를 범하지 마라. 전체 과목을 고르게 공부하되 어려운 과목은 완성도를 조금 낮춰라. 그러면 됩니다. 100점 맞아도 되고 400점만 넘어도 됩니다. 교시별로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낮춰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심적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만점 전략으로 가면 지금 늦었습니다. 저도 절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시험 문제 풀어보면 60%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지금부터 제가 3개월 동안을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60%를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결코 3개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요령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략적인 내용들을 아우터라인을 놓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세요. 인간행동은 모아놓고 살 붙이고 법제료는 모아놓고 살 붙이고 하면은 범위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걸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리고 문제집을 사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연관이 되실 거고 3개월만 그렇게 하시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80대 어르신도 합격하셨습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업무 핑계 대지 마시고 1급을 따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3개월 동안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시고 남은 3개월을 잘 활용만 하시면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반드시 1급은 그렇게 높은 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절대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내용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암기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복사 1급 시험 일정은 연 1회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에 확실하게 합격하겠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범위를 파악하는 법, 기출문제 분석하는 법, 그 해설과 요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되면 인강을 하나를 선정하셔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블로그 말씀드렸는데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사회복지 1급 요약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 막막할 겁니다. 그 대신 그렇게 막막하다고 하면 막막한데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어. 생각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계속 강조드린 대로 요약 노트, 오답 노트 만드셔서 문제집 하나 사고 인강 하나 선정하고 3개월만 선택과 집중하시면 내년 3월 달에 반드시 최종 합격의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듣고 공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